단순 노출 효과라는 게 있어요. 그래서 그냥 자주 노출할수록, 자주 볼수록 호감이 더 많이 생긴다는 거거든요. 근데 이거는 너무 강력하기 때문에 네. 되게 많이 검증이 됐어요. 그래서 한 번 본 사람, 두 번 본 사람, 세 번 본 사람에 대한 호감도가 다르거든요. 그러니까 누군가가 좋다, 저 사람도 나를 조금 좋게 생각해주면 좋겠다라고 한다면 자주 마주치고 자주 얼굴을 보면 이제 호감을 얻게 되는 거죠. 근데 한 가지 조심할 점은 이제 기본적인 호감도가 중립이선은 돼야 된다는 거예요. 저 사람에 대해서 별 생각 없는 수준 정도면 괜찮은데 이미 내가 누굴 싫어하고 있는데 그 사람 눈에 자꾸 띈다. 그럼 오히려 더 많이 싫어하게 될 수 있기 때문에 그건 조심해야 되고. 왜 그런 선택을 했을까? 왜 이런 감정을 느끼는 걸까? 이런 생각 다들 한 번쯤 해보셨나요? 우리는 매일매일 감정과 생각에 휘둘리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사랑을 하거나 사람들과 관계를 맺거나 혹은 그저 하루하루를 보내는 동안 말이죠. 그런데 사실 우리가 겪는 감정이나 행동, 그게 단순한 우연일까요? 그 뒤에는 우리가 잘 모르던 심리학적인 원리가 숨어 있을 수도 있습니다. 오늘은 그 심리를 들여다보면서 우리가 잘 몰랐던 나 자신을 이해하는 방법도 함께 알아보려고 해요. 안녕하세요. 떠드나 마나의 박시연입니다. 오늘은 경성대학교 심리학과 임낭현 교수님과 함께 심리학이란 무엇이고 우리가 일상에서 마주하는 감정이나 선택들을 어떻게 심리학적으로 설명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누어 보겠습니다. 교수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먼저 간단하게 자기소개 부탁드립니다. 네, 저는 경성대학교 심리학과에 있고 사회 및 성격 심리학 분야를 전공한 임낭현입니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요즘 혹시 어떻게 지내고 계신가요? 저는 육아휴직하고 지금 초등학교 1학년 들어간 저희 딸을 열심히 키우면서 또 대학원 학생들은 계속 연구 지도도 하고 하면서 지내고 있는데 또 여유가 있을 줄 알았는데 육아라는 게 여유가 없더라고요. 그래서 그냥 열심히 잘 살고 있습니다. 네. 그럼 먼저 심리학과 교수는 어떤 일을 하는지 알 수 있을까요? 네, 일단 제가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대학원생 지도를 하면서 이제 후세를 양성하는, 그러니까 후학들을 이제 키워내서 또 심리학자들 계속 양성해내는 그런 일을 하고 대학원생들과 함께 이제 심리학 연구를 같이 진행도 하고 있고, 그리고 학부 대학생들에게 이제 심리학 수업도 하고 있고, 또 이게 가장 중요한 것 같아요. 가르치는 것, 그리고 연구하는 것. 근데 이제, 그 외 부수적으로는 이제 학회 활동, 그래서 학회에서 이제 연구 논문들이 쓰여지잖아요. 그러면 이제 그런 논문 심사 같은 활동들도 하고, 또 대중들에게 이제 대중 강연의 기회가 주어지면 그런 강연을 하기도 하고, 이제 전문가 자문을 필요로 하는 일이 있으면 이제 자문도 하고 이렇게 다양한 일들을 하게 되는 것 같아요. 그런데 어쨌든 핵심은 심리학자라고 했을 때는 심리학을 연구하고 가르치는 것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근데 대학원에 다니면서 이렇게 심리학에 대해서 좀 더 연구를 해보고 깊게 들어가 보게 되는 건가요? 그렇죠. 그러니까 심리학과는 다른 전공들과는 달리 좀 심리학을 활용하고 싶다라고 한다면 대학원은 꼭 필수예요. 그래서 이제 심리학을 제대로 알고 싶은 학생들은 대학원에 진학을 해야 되고, 그런데 학부에서도 연구를 못하는 건 아니에요. 그러니까 학부생으로서도 연구에 대한 열정만 있다면 이제 교수님들 찾아가서 지도 개인적으로 받으면서 연구를 진행할 수도 있기 때문에, 그러나 이제 본격 심리학을 직업에 활용하고 싶다. 그러면 이제 대학원에 가서 연구를 해야 되겠죠. 그러면 대학원을 졸업을 하면 심리학자가 될 수 있는 건가요? 네, 보통 이제 심리학 박사 학위 정도까지 있어야 심리학자라고 스스로 좀 부를 수 있는 거. 심리학 석사를 하고 이제 심리학도 이제 그 하위에 여러 분과들이 있거든요. 저는 사회 및 성격이라고 말씀드렸잖아요. 사회 및 성격은 이제 기초 심리 분야의 이론을 만드는
그런 분야들이 몇 개 이제 더 있거든요. 뭐 인지심리학, 지각심리학 등등. 그런 분야는 이제 정말 말 그대로 학자를 양성해내는 것이고, 이제 응용 분야가 있어서 적용 분야, 이제 뭐 상담, 임상, 범죄 이런 것들은 이제 관련 자격증을 뭐 석사 이상 되어야 딸 수 있는 자격증, 박사 이상 되어야 딸 수 있는 자격증, 그리고 수련 몇 시간 이상 따야 되는 이런 것들이 있어서 이제 관련 자격증과 학위를 가지고 이제 일반인 사람들을 만나서 상담을 하거나 치료를 하거나 이런 활동들을 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꼭 박사까지 다 있어야 되는 건 아니지만 네. 이제 연구 분야, 기초 분야라고 한다면 박사를 따는 것이 좋고, 응용 적용 분야라고 한다면 박사까지 딸 수도 있고 따면 더 좋겠지만 석사를 따고 자격증을 따서 일단 활동을 할 수 있어요. 그럼 교수님은 어떻게 처음에 심리학을 전공해야겠다고 생각하고 교수님이 되신 건지 궁금합니다. 저는 좀 어떻게 생각하면 우연히 심리학을 접하게 됐는데, 제가 대학교에 입학했을 때는 계열이라는 시스템이었어요. 그러니까 인문 계열로 일단 입학을 해서 1학년을 전공 없이 그냥 학교를 다니고 이제 2학년이 됐을 때 전공을 선택하는 시스템이었는데, 다니면서 여러 전공들을 탐색을 하게 되는 거죠. 그랬는데 심리학이 제일 재밌더라고요. 그래서 심리학과로 이제 진학을 2학년 때 심리학을 선택을 하게 된 거고, 그 심리학과를 다니다 보니까 또 너무 재밌어서 대학원을 가게 된 거. 그냥 재밌어서 하다 보니까 이렇게 여기까지 오게 된 것 같아요. 그럼 교수님께서는 또 이 심리학을 전공하면서 많은 연구들을 하셨을 것 같은데, 사실 이 심리학이란 학문이 우리 일상에서 어떻게 자세하게 적용되는지 모르시는 분들도 많을 것 같아요. 그래서 우선 심리학에 대해서 좀 간단하게 소개할 수 있을까요? 진짜 간단하게 이야기를 하자면 심리학은 인간의 마음과 행동에 대해서 알아보고 그 원인을 파악하고 그리고 이제 예측하고 하는 학문이라고 볼 수 있는데, 그 중에서 어디에 집중하는지에 따라서 이제 다양한 그 세부 분야들이 만들어지는 것이고, 저와 같은 사회미 성격 심리학은 성격과 사회가 합쳐져 있는 분야거든요. 그래서 성격은 사람들이 서로 어떻게 다른지 개인차에 집중하는 분야. 그럼 사회 심리학은 서로 다른 사람들이 비슷한 환경에 놓여 있을 때 어떻게 비슷하게 행동하고, 서로 비슷한 사람들이 서로 다른 환경에 놓여 있을 때 어떻게 다르게 행동하는지, 그러니까 상황의 힘에 대해서 알아보는 분야가 사회 심리학이에요. 그래서 그러니까 사회 성격 심리학이라고 한다면 사람들의 개인차와 상황의 힘이 사람들을 어떻게 행동하게 만드는지, 그리고 어떻게 생각하게 만드는지에 대해서 알아보는 분야입니다. 그럼 혹시 약간 이런 사람이 심리학을 전공하면 좀 잘 맞을 것 같다, 이런 분야의 사람이 좀 따로 있을까요? 확실히 좀 저희 학과에 진학하는 학생들을 보면 일단 사람에 관심이 많아요. 그러니까 돈에 관심이 많으면 이제 뭐 경제나 경영 이렇게 돈과 관련된 공부를 하는 학과에 진출할 가능성이 많잖아요. 근데 심리학과에 진출한 학생들 보면 확실히 사람한테 관심이 많더라고요. 그래서 뭔가 사람에게 도움을 주고 싶은 사람들, 그러니까 심리를 좀 보듬어주고 싶고 치유해주고 싶은 사람들, 아니면 사람을 궁금해서 탐구하고 싶은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 좀 잘 맞는 것 같고, 그리고 이건 모든 학문 분야에 다 적용될 수는 있겠지만 좀 탐구 정신이 있는 사람들, 그래서 왜 그러지? 왜 저런 행동을 하는 거지? 왜 저렇게 행동하고 생각하는 거지? 궁금해서 자꾸 골똘히 생각해보고 이유를 찾아보고, 이런 학생들이 심리학과에 잘 어울리는 것 같습니다. 방금 탐구 정신이 좀 있어야 된다고 하셨는데, 네. 그럼 교수님은 이렇게 저같이 지금 이렇게 사람을 만날 때 뭔가 사람의 심리 상태를 좀 분석하면서 대화를 하시는 편인가요? 아니면 그냥 자연스럽게 대화하시는 편인가요? 그거는 심리학자마다 또 다를 수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저는 일단 분석하면서 대화하지는 않아요. 왜냐하면
약간 그런 쪽에 특화된 사실 심리학 하위 분야들도 있거든요. 네. 프로파일링이라든가 임상에서 이렇게 사람을 진단해야 된다든가 이런 거는 좀 작은 단서들을 캐치해서 좀 분석하는 능력이 더 많이 특화되고 또 트레이닝 받고 하니까. 그런데 저는 그러니까 저희 분야에서는 굳이 분석하면서 대화할 이유도 별로 없고 그리고 일단 제가 그렇게 눈치가 빠르지가 않아요. 그래서 그냥 자연스럽게 대화를 하는데 제가 언제 조금 가끔 이제 대화를 하다가 중간에 막 골똘히 생각하게 되냐면 뭔가 생뚱맞은 생각이나 생뚱맞은 행동이 나타났을 때 나건 아니면 상대건 갑자기 왜 그런 생각을 했을까? 갑자기 왜 그렇게 행동했어? 이런 것들을 좀 같이 생각해 보는 거죠. 그럴 때는 종종 있지만 이제 딱 팔짱 끼고 쟤 지금 저렇게 하고 있는 거 보니까 이런 마음이구나 이런 심리 상태구나 이렇게 하지는 않는 거죠. 교수님 혹시 MBTI 검사 해보셨나요? 저는 대학교 때 제가 대학교 다닐 때 네. 2번 해봤는데 그때 이후로는 안 했어요. 네. 제 MBTI 궁금하신가요? 네. 사실은 잘 기억이 안 나요. 너무 오래돼서. 근데 F 하나는 확실히 기억이 나는데 그 2번 했을 때 바뀌었거든요. 그래서 안 바뀌었던 게 F라서 MBTI 얘기하신 김에 좀 말씀드리자면 MBTI가 이제 성격 검사잖아요. 근데 성격 심리학자들은 이제 학문 목적으로는 MBTI를 안 쓰거든요. 그 이유가 학문적인 목적으로 쓰려면 정확해야 되잖아요. 근데 MBTI는 사실 그게 정확한 도구가 아니에요. 정확한 도구도 아니고 일단 사람을 유형으로 나누잖아요. 그래서 이제 성격을 유형으로 나누는 거는 이제 심리학적으로 정확하지 않거든요. 그래서 이제 심리학자들은 학술 목적으로 쓰진 않지만 재미로 그러니까 일반 대중들이 사용하기엔 되게 재미있기도 하고 그리고 뭐 모르실 수도 있지만 너무 젊으셔서 그 전 세대들은 혈액형 성격 유형론을 믿었어요. 근데 그거보다는 MBTI가 훨씬 나은 것 같긴 하거든요. 어쨌든 그래도 뭐 심리적인 측면을 조금 자기 보고식으로 측정을 하니까 그래서 그래 뭐 MBTI 대중적으로 이야기를 나누는데 활용하기엔 재밌고 괜찮네 이렇게 생각하지만 이제 너무 훅 빠지는 거는 조금 경계할 필요는 있죠. 그렇죠. 네. 저도 가끔 하다 보면 과몰입하게 되는 경우도 있는 것 같긴 해요. 근데 사실 뭔가 또 사람을 그 16가지로만 딱 분류하기도 어려운 것 같긴 해요. 맞아요. 네. 성격을 16 유형으로 절대 나눌 수가 없어요. 너무 다 다르고 이제 한 유형이랍식 한 유형이라고 모여 있는 같은 타입의 사람들도 사실 다 서로 너무 다르거든요. 그 MBTI의 4가지 차원이 있잖아요. 사실 근데 이 4가지 차원에서 측정하지 못하는 다른 차원이 존재하기 때문에 이제 같은 유형이라고 묶여 있어도 다를 수밖에 없어요. 그리고 MBTI로 묶인 유형은 사실은 삶의 결과들을 잘 예측을 못해요. 그런데 이제 심리학자들이 성격을 측정하는 그 도구, 그러니까 인간의 성격 구조로 지금 정설로 이제 사용되고 있는 도구는 빅5라는 거거든요. 5개 차원을 가지고 인간의 성격을 나누는 건데 이제 빅5는 유형으로 나누질 않아요. 그러니까 그냥 5개 차원에서 사람들이 양적인 차이를 지니면서 이렇게 존재를 하는 거죠. 그러니까 빅5에서도 외향성 차원이 있거든요. MBTI랑 똑같이. 근데 MBTI와의 차이점은 일단 MBTI는 약간 설명이 과학적이지 못한 설명이 있어요. 예를 들면 에너지가 안에서 밖으로 뭐 흐른다, 밖에서 안으로 흐른다. 그 에너지가 뭘까 도대체. 사실 과학적인 설명이 아니잖아요. 근데 이제 빅5에서 말하는 외향성은 어떤 이런 뇌 반응이라든가 이런 것과도 다 관련이 되어 있거든요. 그리고 이제 외향성과 내향성으로 나누는 것이 아니라 그냥 외향성, 내향성이라는 차원 안에 사람들이 이렇게 양적 차이를 지니고 쭉 존재하는 거라서 네, 그래서 MBTI를 가지고
재미로 아이스 브레이킹 할 때 사용하고 막 이렇게 대화할 때 활용하고 이런 거는 저도 좀 즐겁게 대화에 참여하지만 너무 몰입하는 사람이 있으면 그거 그렇게 정확하진 않아라고 얘기를 해주죠. 그럼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네. 뭔가 예전에는 혈액형으로 성격 네. 분석하는 게 있었고 지금 또 이런 MBTI라는 게 있잖아요. 네. 사람들이 왜 약간 이런 거에 열광하고 분석하고 싶어 하는지 그 심리도 좀 궁금해요. 아, 그쵸. 다양한 원인이 있는 것 같아요. 사실 저희 연구실에서 그걸 연구를 한 학생, 박사학위 학생이 그 연구를 했었거든요, 저랑 같이. 근데 일단 사람들이 자기 자신을 알고 싶어 하는, 그러니까, 나는 왜 이렇게 사람들이랑 다르지? 내가 이상한 사람인가? 라고 생각했을 때, 그게 아니라, 나 같은 유형의 사람들이 원래 이래. 라고 생각하면 안정감을 좀 느끼는 거예요. 그 나를 설명하고 싶은 거죠. 내가 이렇게 행동하는 거는 내가 이상한 사람이라서가 아니라, 내가 뭐가 있죠? F. ENFJ 뭐 이런 식으로 그러니까 그런 유형이라서 그렇게 하는 거야. 이런 식으로 내가 적절히 다른 사람들과 다르지만 나와 비슷한 사람들이 또 적당히 있는 이런 것이 사람들에게 마음의 안정을 주거든요. 아주 최적으로 구분되어 있다. 그러니까 모든 사람들과 다른 나만 외톨이도 아니고 그렇다고 모든 사람들과 내가 똑같지도 않은 딱 최적으로 구분된 존재, 구별되는 존재라는 그 인식이 나의 마음에 안정감을 주고 좀 어느 정도 자존감도 주고 이렇기 때문에 뭔가 나를 딱 쉽게 설명해주는 도구를 찾고 싶어 하는 것 같은데 그게 이전에 이제 혈액형이었던 것이고 지금 MBTI. 근데 우리나라에는 별로 인기가 없지만 뭐 서양에서는 이런 별자리 되게 좋아하거든요. 그래서 무슨 뭐 쌍둥이 자리니 뭐 처녀 자리니 이런 걸로 또 사실 사람 사는 게 다 똑같은 거죠. 그 도구만 다를 뿐 그런 걸로 자기를 좀 이렇게 설명하고 싶어하는 욕심이 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또 이제 자기가 가지고 있는 어떤 스키마, 나 자신에 대한 인지적인 틀 때문에 나는 이런 유형이야 라고 생각하면 이제 그 유형에 대한 설명이 다 맞게 느껴지는 거죠. 그리고 유형에 대한 설명 중에 나랑 맞지 않는 게 있다. 그럼 그냥 안 받아들이고 마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 이 유형이 정말 날 잘 설명하는 것처럼 점점 더 강하게 믿게 되는 거죠. 근데 생각해보면 저도 너 왜 그래? 라고 했을 때 난 F라서 원래 이런데 이런 말 되게 자주 하는 것 같긴 해요. 네네. 그렇게 설명하면 편안하잖아요. 맞아요, 그쵸? 맞아요. 나라는 존재 이렇고 나와 비슷한 존재들이 많이 있고 그러나 난 너희들 같은 T와 좀 달라 라고 손쉽게 설명할 수 있으니까. 맞아요. 네. 그럼 저희가 오늘 주제를 조금 나눠서 근데 그 주제와 심리학을 연관지어서 이야기를 좀 해볼 건데 일단 첫 번째 주제는 인간관계에 관한 주제입니다. 저희가 항상 이제 사람들과 관계를 맺으면서 사회를 살아가고 있잖아요. 네. 그래서 이 인간관계에서 호감이라는 부분이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라는 생각이 드는데 뭔가 이 사람과 좋은 관계를 맺고 호감을 얻는 데 있어서 심리학적으로 좀 좋은 방법들이 있을까요? 네. 사실 사회심리학에서 호감 연구 많이 이루어졌어요. 그러니까 호감이라는 것이 크게 보면 두 가지로 나눌 수 있는데 처음에 모르는 사람끼리 호감을 갖고 가까워지는 단계에서의 호감이 있고 이제 친한 사람들끼리 더 친밀하고 밀접한 관계가 되도록 하는 호감이 존재하는데 지금 사회자님이 말씀하신 내용은 조금 처음에 사람들이 가까워지도록 만드는 호감이라고 본다면 일단 되게 좀 너무 평범하게 느껴질 수 있지만 단순 노출 효과라는 게 있어요. 그래서 그냥 자주 노출할수록 자주 볼수록 호감이 더 많이 생긴다는 거거든요. 근데 이거는 너무 강력하기 때문에 되게 많이 검증이 됐어요. 그래서 한 번 본 사람, 두 번 본 사람, 세 번 본 사람에 대한 호감도가 다르거든요. 그러니까 누군가가 좋다, 저 사람도 나를 조금 좋게 생각해주면 좋겠다라고 한다면 자주 마주치고 자주 얼굴을 보면 이제 호감을 얻게 되는 거죠. 근데 한 가지 조심할 점은 이제 기본적인
호감도가 중립 이상은 돼야 된다는 거예요. 저 사람에 대해서 음. 별 생각 없는 수준 정도면 괜찮은데 이미 내가 누굴 싫어하고 있는데 그 사람 눈에 자꾸 띈다. 그럼 오히려 더 많이 아. 싫어하게 될 수 있기 때문에 그건 조심해야 되고 그리고 유사성 효과가 있어요. 사람들은 자기와 유사한 사람을 좋아하거든요. 아. 그러니까 누굴 좋아할 때 비슷한 사람을 좋아하냐 아니면 좀 반대인 사람을 좋아하냐 궁금함이 있잖아요. 네. 그런데 심리학 연구에서는 아주 압도적으로 비슷한 사람끼리 서로를 좋아해요. 그래서 이제 나와 뭐 생각이 비슷한 사람, 가치관이 비슷한 사람, 또뭐 태도가 비슷한 사람, 선호가 비슷한 사람들끼리 더 마음이 통하게 느껴지고 아. 그러니까 더 이제 호감을 갖게 되는 거죠. 그런데 제가 질문을 던져볼게요. 네. 만약에 나랑 성이 똑같은 사람이 있어요. 네. 그리고 나랑 영화 취향이 똑같은 사람이 있어요. 어떤 사람에게 더 호감이 갈까요? 영화 취향이 그쵸. 똑같은 사람한테. 네. 그러니까 성이 똑같다. 이건 그냥 하나의 예에 불과하긴 하지만 그거는 객관적, 나에 관련된 객관적 사실의 유사성이잖아요. 그것보다는 나에 관련된 이 경험의 유사성? 아. 이 훨씬 더 호감을 증진시키는 효과가 있어요. 저는 원래는 막 원래 사람은 좀 자기한테 다른 사람한테 끌린다 이런 말을 저는 들었어가지고 네. 그렇다고 생각을 했는데 이 심리학 연구에 의하면은 좀 비슷한 사람한테 더 끌리는 경향이 있는 거죠. 맞아요. 그 심리학 연구에서는 비슷한 사람에게 끌리는 효과가 너무 압도적으로 크고 외모도 나와 비슷한 사람에게 더 끌려요. 그러니까 외모가 객관적으로 아름다운, 뭐 잘생기고 예쁜 사람한테 끌리는 효과가 당연히 있지만 그것뿐만 아니라 외모가 비슷한 사람에게 우리는 끌리도록 호감이 더 많이 가거든요. 그래서 진화심리학 연구에서 보면 이 내 얼굴을 사진을 찍어서 여자는 남자로, 남자는 여자로 변환을 할 수 있잖아요. 이렇게 변환을 해서 펼쳐놓고 어떤 이성이 제일 마음에 들어 하면은 자기인지 모르는데 자기 얼굴을 찍어요, 사람들이. 저 맞아 유튜브로 한번 봤었거든요. 네네네, 맞아요. 그런 효과가 있어요. 왜냐면 유전자 유사성에 의해서 유전자 유사성이 높은 사람을 좋아하거든요. 진짜 신기하다. 네. 그럼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약간 오래 안 보거나 좀 단기간 만나는 것보다는 확실히 자주 보고 장기간 만나는 게 네. 호감을 높이는 거엔 좋은 방법이라는 거죠. 맞아요. 그러니까 이런 연구들도 있어요. 그러니까 친한 친구여도 멀리 사는 사람보다는 가까이 사는 사람이 나와 훨씬 이제 나의 행복도 더 많이 공유하고 서로에게 영향을 훨씬 많이 미치고 형제나 친척이어도 멀리 떨어져 살아서 실제로 자주 얼굴 못 보는 사람이랑은 그렇게 가깝지가 못하잖아요. 그런데 친구가 옆집에 살면 매일 보기 때문에 가까워질 수밖에 없고 물론 그 사람이 되게 좀 객관적으로 좀 호감이 안 가는 사람이다라고 한다면 괴롭겠지만 그냥 평범한 사람들이라고 한다면 자주 보면 볼수록 친해지고 좋아지게 되는 거죠. 그럼 또 약간 궁금한 게 별로 이렇게 평소에 생각이 없는 사람이었는데 오히려 자주 볼수록 안 좋은 영향을 받게 되는 경우도 많은 건가요? 만약에 그 사람이 좀 객관적으로 볼 때 객관적이라 하면 대다수의 사람들이 평가했을 때 평균적으로 되게 안 좋은 행동을 한다. 만약에 되게 부도덕하거나 누가 봐도 저거는 이 사회적인 성격에 어긋나는 행동을 자주 한다거나 남에게 폐를 끼치거나 이런 사람이라고 한다면 자주 볼수록 더 싫어질 수 있겠죠. 밤에 맨날 시끄럽게 떠들고 쓰레기 버리고 주차도 아무렇게나 하고 이런 사람이라면 싫어지겠죠. 자주 볼수록. 저도 약간 앞으로 호감을 얻고 싶으면 얼굴을 자주 비추도록 노력을 해야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너도 그 책 좋아하는구나. 나도 그 책 재밌게 읽었어. 이런 식으로 취향이 공유되는 점이 있다면 적극적으로 공유하는 것. 그것도 아주 좋은 방법입니다. 꿀팁인 것 같아요. 그럼 저희 두 번째 주제는 또 항상 사람들이 사랑에 대해 관심이 많잖아요. 사랑에 대한 주제로 얘기를 해볼 텐데 또 인생에서 사랑이 지금 빠질 수 없는 존재잖아요. 그래서 저는 또 궁금한 게 첫눈에 반한다. 이게 실제로 가능한 일인가요? 그럼요. 그러니까 첫눈에 굉장히 매력적으로 느낄 수 있죠. 왜냐하면
인상 형성이라는 거는 초반 처음 보자마자 0.3초, 1초 안에 이미 이루어지거든요. 자동적으로 이루어지거든요. 저 사람 매력적이다, 매력적이지 않다. 이런 거는 그냥 보자마자 이루어지는 판단이에요. 무의식이 하는 판단이에요. 그러니까 첫눈에 확 빠져들 수 있죠. 그리고 그 매력적으로 느끼는 감정이 착각이다? 근데 감정은 내가 느끼는 감정이기 때문에 그걸 착각이라고 할 수는 없겠죠. 매력을 느낀 건 분명한 사실이니까. 그런데 이제 내가 첫눈에 반했기 때문에 저 사람이 내 운명이야처럼 어떤 그 다음 단계의 판단은 이제 착각일 수도 있고 뭐 조심해야 될 수 있겠지만 처음에 매력적으로 느낀다? 그 감정 자체는 그냥 내가 경험하고 있는 감정이기 때문에 사실이라고 볼 수 있죠. 그 간혹 약간 이렇게 첫눈에 딱 반했는데 뭔가 후광이 비치더라 이런 말을 하시는 분들도 있잖아요. 네네네. 그럼 그 후광이 비치는 것은 착각에서 오는 건가요? 근데 심리학에도 후광 효과라는 게 있거든요. 네. 그러니까 보통 이제 후광 효과는 대표적으로 외모에 대해서 많이 얘기를 하는데 어떤 사람의 외모가 굉장히 뛰어날 때 그 외모가 후광이 되어서 다른 모든 것이 다 좋게 평가되는 거거든요. 네. 그래서 사람 되게 젠틀해 보이고 되게 성격 좋아 보이고 되게 똑똑해 보이고 모든 게 좋아 보이는. 그러니까 후광 효과라는 것이 있다는 것 자체는 어떤 사람의 외모, 그러니까 어떤 사람 딱 봤을 때 그 사람이 정말 후광이 비치는 것처럼 느껴지는 것으로 느껴지는 걸로도 받아들일 수 있을 것 같아요. 되게 잘생기거나 예쁜 연예인들 보면 약간 근데 진짜 후광이 있는 느낌이 좀 들 때가 있잖아요. 맞아요. 네, 너무 아름다우니까 그렇게 느낄 수 있을 것 같아요. 맞아요. 저도 근데 연예인 보면서 후광 비친다는 느낌 좀 많이 받는 것 같거든요. 그쵸, 그쵸. 그러니까 일반인보다 훨씬 밝아 보이죠, 그 맞아요, 주변이. 맞아요. 눈에 확 띄기 때문에. 근데 우리가 되게 아름다운 걸 보고 좋은 걸 봤을 때 되게 동공이 커지거든요. 그러니까 빛을 더 많이 우리가 흡수하기 때문에 더 밝게 보일 수도 있을 것 같아요. 되게 신기한 것 같아요. 이제 또 우리는 누군가의 뭔가 첫사랑이 되기도 하고 누군가를 이 첫사랑으로 삼기도 하잖아요. 그래서 이런 첫사랑이 좀 유독 잊기 힘든 이유나 오래 기억에 남는 이유가 따로 있을까요? 첫사랑, 제 생각에는 처음이라 그럴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근데 왜냐하면 초두 효과라는 게 있어요. 그러니까 사람에게 어떤 것에 대한 그 기억이나 인상에 영향을 미치는 것이 첫인상이거든요. 그런데 첫사랑이라는 것은 이제 사랑이라는 경험에 나에게 처음으로 인상을 갖게 해준 존재잖아요. 그러니까 처음 그 첫사랑과 해본 모든 것이 다 이제 처음이 되는 거잖아요. 첫사랑과 어디에 갔던 기억, 뭐 어떤 데이트, 뭐 어떤 맛있는 음식, 뭐 어떤 영화 등등 이런 것이 사랑이라는 경험에서 모두 첫 경험들이 되다 보니 나에게 되게 강한 각인이 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한 사람에 대한 인상도 마찬가지로 그 사람을 처음 볼 때의 모습이 나에게 굉장히 강한 영향을 미치거든요. 그래서 그 사람이 처음에 봤을 때 되게 괜찮았는데 나중에 좀 안 좋은 모습을 보인다 하더라도 첫인상이 훨씬 이제 강력한 영향을 미치는 거예요. 근데 만약에 이후에 굉장히 괜찮은 행동을 많이 했다 하더라도 처음에 되게 안 좋은 모습을 보였어요. 막 누군가한테 막 소리 지르면서 화를 내고 있는 모습을 처음 봤다. 그게 설령 그 사람의 평소 모습이 아니고 되게 이례적인 행동이었고 상대방이 실제로 잘못해서 그런 걸 할지라도 나는 저 사람을 처음 봤을 때 막 소리를 지르고 있었기 때문에 그 이후에 좋은 모습들이 좀 다 이제 가려지는 그런 효과가 있거든요. 그래서 첫사랑이 그렇게 기억이 많이 남는 것도 사랑에 대한 모든 경험에 대해서 처음으로 나에게 인상을 형성하도록 만들어줬기 때문에 그렇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제가 흔들다리 효과에 대해서 들어본 적이 있어요. 이게 뭔가 흔들리는 다리에서 이성을 만났을 때
호감도가 더 높아진다는 이론인 걸로 알고 있는데 이게 진짜 무서워서 심장이 떨리는 건지 아니면 정말 그 사람을 좋아해서 심장이 떨리는 건지 이것도 좀 궁금한 것 같아요. 그 흔들다리 효과는 사실 더 근본적으로는 그러니까 인간이 감정을 어떻게 느끼는지에 대한 이론에서 이제 파생된 실험이거든요. 그러니까 이요인 이론이라는 데서 나온 건데 인간이 감정을 느끼기까지 어떤 신체적인 각성이 이루어지고 각성의 원인을 찾는 과정에서 주변을 살펴봐서 아 이것 때문이구나 라고 해석하는 과정에서 감정이 이제 발생한다는 거예요. 근데 이제 그 흔들다리 효과는 흔들흔들하니까 긴장이 되잖아요. 그러니까 심장이 콩콩 뛰는 거죠. 그런데 앞에 매력적인 이성이 있어요. 그러면 심장이 콩콩 뛰고 있는데 매력적인 이성을 보니까 끌린다고 착각을 하는 거예요. 근데 만약에 내가 평지에서 이미 흔들다리를 다 건너고 나서 평지에 서 있을 때 동일한 이성이 있다 하더라도 이제 더 이상 심장이 콩콩거리지 않잖아요. 네. 그러니까 그렇게 동일한 정도의 매력적인 감정을 느끼지 못하는 거죠. 그러니까 상대 때문이 아니라 네. 이 흔들다리 때문에 심장이 뛰는 건데 이제 저 사람 때문이야라고 착각을 하게 되는 거죠. 이것도 진짜 너무 신기한 이론인 것 그쵸. 그래서 여기 이 착각에 빠지지 않기 위해서는 소개팅 할 때 급하게 뛰어가시면 안 돼요. 같아요. 왜냐면 그러면 이제 심장이 쿵쾅쿵쾅하기 때문에 평소라면 내가 좋아하지 않을 스타일인데도 되게 매력적으로 느끼는 착각이 일어날 수도 있고 아니면 뭐 소개팅 상대와 섣불리 롤러코스터를 타거나 아니면 무서운 영화 보거나 하시면 안 돼요. 네, 물론 이제 내가 이미 좋아하는 상대라서 나한테 빠뜨리고 싶다. 네. 나를 더 좋아하게 만들고 싶다. 그러면은 좀 심장을 쿵쿵 뛰게 하는 환경으로 네, 인도할 수도 있는 네. 거죠. 그럼 저 마음에 들면 같이 무서운 영화를 보러 가야겠어요. 되게 효과 좋아요. 의외로. 네. 썸 타던 친구들이 곡성 영화 보고 결혼했어요. 걔는 정말 결혼할 줄은 몰랐는데 결혼까지 갔어요. 효과가 네. 정말 큰 것 같아요. 네네. 그럼 또 요즘 보면 되게 연애 프로그램들이 많이 나오고 뭔가 인기가 많잖아요. 네. 뭔가 사람들이 다른 사람들의 연애를 보면서 어떻게 보면 열광하고 도파민을 느끼고 그런 건데 뭔가 연애하는 모습을 보여주는 프로그램이 왜 인기를 이렇게 지금 끌게 되는 걸까요? 근데 사실은 연애 프로가 인기가 있을 수밖에 없는 이유는 이제 그 로맨틱한 사랑이 인간의 사실은 가장 큰 중심적인 관심사 중에 하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음식 먹는 게 생존에 굉장히 중요하고 음식에서 쾌락을 느끼기 때문에 내가 직접 먹지 않아도 남이 먹는 걸 보면서 먹방을 보면서 즐거움을 느끼듯이 이제 내가 직접 사랑을 하는 물론 나도 연애를 뭐 할 수도 있고 가정이 있을 수도 있지만 이제 남이 연애하는 모습을 보면서 이제 비슷한 즐거움을 또 느낄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지금 되게 많이 나타났다고는 하지만 되게 예전부터 그런 남녀 간의 이런 사랑이나 로맨스에 관련된 프로는 쭉 있어 오긴 했었는데 이제 지금처럼 막 미디어가 엄청나게 발전해 있는 그래서 다양한 채널에서 다양한 연애 프로를 만들 수 있는 이런 환경이 되다 보니까 이제 그게 폭발적으로 늘어나는 것 같아요. 이제 반드시 성공하는 이제 재미있는 흥미로운 주제이기 때문에 제가 어렸을 때는 사랑의 스튜디오라는 게 있었거든요. 혹시 들어보셨나요? 아니요. 그거는 이제 지금처럼 막 몇 박 며칠로 하는 그런 건 아니었지만 스튜디오에 모여서 남자 4명, 여자 4명 이렇게 모여가지고 막 자기 막 개인기도 보여주고 막 어필도 하고 이래가지고 나중에 사랑의 작대기 막 이렇게 해가지고 매칭도 해주고 이런 게 옛날에 있었어요. 네, 그러니까 과거부터 있었는데 지금은 그 포맷도 되게 다양해지고 뭐 돌싱끼리 만나는 거, 맞아요. 뭐 어떤 특정한 군끼리 만나는 거 이렇게 다양하게 되는 거죠. 네, 그러면 이런 연애 프로그램에서 뭔가 좀 인기를 끄는 그런 가장 큰 요소는 어떤 게 있을까요? 이거는 사실 되게 대다수가 연애 프로그램 보는 걸 좋아하는 것과 달리 저는 제가 개인적으로 연애 프로 보는 거를 안 좋아해요. 저도 잘 안 보는 편이어가지고. 네네. 그러니까 저는 사실은
내 삶을 살기도 지금 너무 네. 바쁜데 남들이 연애 다툼하는 막 사랑 싸움도 음. 일어나고 막 이 기싸움도 일어나고 음. 동성끼리 그러잖아요. 그게 너무 피곤한 거예요. 그러니까 그게 너무 저한테는 투머치 자극인 거죠. 네. 그래서 저는 사실 안 좋아하는데, 그러니까 그래서 사실은 사람들이 왜 좋아하는지 제가 잘 모르겠어요. 그런데 이런 것이 아닐까. 그러니까 약간 욕하면서 보는 드라마처럼 네. 일부러 이제 그런 프로에서도 좀 약간 욕먹을 만한 빌런을 한 명씩 네. 만들잖아요. 그러니까 쟤는 저게 문제고 저걸 잘못했고 쟤 정말 문제네, 이렇게 좀 욕하는 재미, 이런 것도 굉장히 큰 한 가지 재미가 되지 않나. 그리고 이제 남들이 그러니까 실제 사람들은 좀 감추는, 실제로 세상에서 살아가면서 잘 들여다보지 못하는 세세한 어떤 그 사람의 감정 변화라든가 치부, 그래서 감추고 싶지만 그 프로에서는 드러나게 되는 이런 것들을 보는 일종의 살짝 관음증 같은 그런 재미도, 그러니까 비밀을 들춰보는 것 같은 그런 재미도 느끼는 것 같고, 이제 우리가 친구 연애 이야기 들을 때 특히 여성들 되게 재밌어 하잖아요. 막 디테일 이야기 해달라 그러고, 막 그때 남자친구 반응이 어땠는지 물어보고, 야, 누가 먼저 그랬어? 걔 반응이 어땠어? 네가 그렇게 얘기한 다음에 걔가 뭐라고 했어? 막 되게 자세히 물어보잖아요. 그런 것들을 이렇게 사람들이 좋아할 만한 요소들을 흥미롭게 보여주고 연출하기 때문에 그런 것이 좀 인기 비결이 아닐까. 네, 그렇습니다. 저 또 말씀 듣다가 이제 궁금해진 게, 여자들끼리 뭔가 이런 연애 얘기를 하면 교수님 말씀하신 것처럼 이런 디테일을 자주 물어보는데, 남자들끼리 얘기하면 예를 들면 걔랑 걔 헤어졌대 했을 때 왜 물어보면 그냥 몰라? 이렇게 답하고 끝난다고 하더라고요. 네, 이것도 네. 뭔가 남녀의 심리학적인 차이가 따로 있는 건가요? 네, 그렇죠. 그러니까 사실은 심리적인 특성들이 남녀가 그렇게 다르진 않아요. 그러니까 대부분 남녀가 비슷하고 한 성 안에서의 개인차가 사실은 더 크거든요. 그런데 유독 남녀 차이가 좀 그래도 좀 많이 나는 영역이 이 메이팅과 관련된 측면에서는 남녀의 차이가 좀 있어요. 왜냐면 이건 진화적으로 우리 선조들부터 쭉 우리 현생 인류에게까지 이어져 오는 어떤 이 메이팅 시장에서 더 유리했던 것들, 그리고 여성과 남성이 각각 진화적으로 맞이해야 하고 풀어내야 됐던 숙제가 다르기 때문에 이제 이런 생각하는 방식, 궁금해하는 것들, 이런 게 다를 수 있는데, 이제 남성들의 경우에는 사실 대화가 별로 필요가 없어요. 왜냐면 남자들은 그냥 공동의 목표를 해결하면 됐었거든요. 같이 나가서 사냥하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저 사냥감을 다 같이 잡을 수 있도록 이제 전략적으로, 야, 너 저기 있다가 숨어 있다 튀어나와. 내가 쫓아갈 테니까 넌 저기서 활사. 이런 정도면 되는 거지. 네 감정이 어땠어? 이런 건 사실 그렇게 중요하지가 않은 거예요. 감정을 이제 고려하다가는 오히려 우리가 사자한테 잡아먹힐 수가 있는 거죠. 그런데 이제 여성들은 남성들이 사냥하러 나간 사이에 이제 채집을 하고 하면서 아이들을 공동으로 막 돌보면서 대화를 나누고 이제 이 공동체를 끈끈하게 형성하는 게 굉장히 중요했던 거예요. 그러다 보니 여자들은 항상 관계에 관심이 많고 속속들이 이렇게 막 궁금한 것들이 많고 대화를 나눔으로써 훨씬 자기 개발을 많이 하는 이런 성향이 강하게 나타나는 거죠. 그럼 지금의 이런 성격들이 진짜 옛날부터 쭉 환경에 의해서 좀 이어져 온 거겠네요. 네, 사실은 지금 환경보다는 과거 환경에 더 적합한 특성들이 우리한테 남아있는 거라고 볼 수 있어요. 현대사회에서는 뭐 남성들이 사냥하러 나가는 게 아니잖아요. 그런데 그리고 여성들이라고 해서 뭐 맨날 같이 모여가지고 공동육아만 하는 것도 아니고, 그렇지만 이제 우리의 신체와 심리가 과거에 이제 적합하게 준비된 상태로 지금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거죠. 또 미운 정도 정이다 이런 말이 있잖아요. 네. 이 뭔가 애증의 관계가 어떻게 형성되는지 이것도 좀 궁금한 것 같아요. 그거는 제 생각에는, 그러니까 충분히 내가 좋아하고 가까워진 상태에서만 이제
어느 정도 미운 점이 있어도 그걸 덮고 계속 관계를 유지할 수 있는 것 같아요. 그런데 그렇기 때문에 밉지만 그동안 든 정이 있고 내가 좋아하는 마음이 있으니까 이제 미운 건 분명 미운 거지만 계속 관계가 지속이 되는 거죠. 그렇죠. 그런데 정이 들 기회도 없었고 네. 아직 잘 모르는 사람이다. 그러면 우리 요즘 쉽게 하는 말로 그냥 손절하면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싫으면 그러니까 상대를 안 하면 되는 거죠. 그런데 내가 이미 그 사람과 깊이 있는 관계를 형성하고 있다면 밉다고 해서 그제 와서 내가 그 사람을 끊어낼 수는 없잖아요. 그러니까 미운 점이 있지만 충분히 깊이 정이 들어있고 관계가 잘 형성되어 있는 사람이라면 미운 점은 미운 점대로, 좋은 점은 좋은 점대로 그냥 같이 가지고 관계를 계속 유지해 나가는 거죠. 그럼 약간 이런 애증의 관계는 계속 유지해 나가는 게 좀 더 좋은 것 같아요? 아니면 좀 끊어내는 게 좋은 걸까요? 그거는 그때그때 다른 것 같아요. 상황에 따라서. 근데 결국은 그 사람의 미운 점이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사람이 자기의 어떤 약점들에 대해서 인식을 하고 미안해하는 마음도 있고 그 외에 되게 잘 보상을 하려고 한다. 그래서 결과적으로 단점보단 강점이 더 크다. 혹은 플러스 마이너스 했을 때 이 사람과 관계 유지하는 것이 나를 더 많이 행복하게 한다라고 한다면 유지하는 게 낫겠고 아무리 오랜 정이 들었다 하더라도 이 사람의 단점이 나를 너무 많이 힘들게 한다. 그래서 내 전체적인 행복 수준이 막 떨어진다. 그러면은 그 사람과는 서서히 멀리 하거나 소통을 좀 적게 하거나 이렇게 되겠죠. 결국은 이제 나의 웰빙을 바탕으로 판단을 하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그쵸. 네. 또 아까는 미운 점도 정이다란 말이 있었지만 또 여자의 촉, 사람의 직감 이런 말도 존재하잖아요. 네. 이게 뭔가 사람마다 이 직감적인 감이 실제로 존재를 하는 건지 이게 심리학적으로 생길 수 있는 건지 이것도 좀 궁금한 것 같아요. 그 직감, 육감, 촉 이런 것들은 중요한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인간이 의식하며 살아가는 것보다 무의식 중에 의식하지 못한 채로 행동하고 생각하는 것이 더 많거든요. 예를 들어서 내 눈앞에 어떤 글자가 번쩍 하고 지나갔어요. 실험에서. 모니터에 글자를 잠깐 되게 뭐 0.1초 이렇게 번쩍하고 없어지면 나는 그 글자를 인식하지 못했어요. 무언가 번쩍했다는 것만 뭐 살짝 느낄 뿐 글자에 뭐라고 써 있는지 못 봤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게 내 사고와 행동에 영향을 미치거든요. 그래서 번쩍하고 지나간 내가 의식하지 못한 그 글자가 따뜻하고 밝고 긍정적인 글자들이었으면 내가 다음에 다른 사람 관련 없는 누군가를 평가할 때 훨씬 더 긍정적으로 따뜻하게 평가하는 반면 폭력적이고 공격적인 단어들이 번쩍번쩍했다. 나는 무슨 글자를 봤는지 전혀 의식하지 못하지만 다른 상황에서 세상을 더 부정적으로 판단할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무의식 영향을 미칠 수 있어요. 그래서 무의식이 우리 사고에 영향을 미친다는 연구들은 너무너무 많이 존재해요. 그래서 육감이라고 하는 것은 의식 수준에서 처리하지 못했지만 분명 내가 뭔가를 인식한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쎄하다라는 말 많이 쓰잖아요. 뭔가 의식 수준에서 처리하지 못하지만 저 사람이 주는 느낌에 뭔가 부정적인 게 있고 위험하다는 생각이 든다 라고 느끼면 의식 수준에서 저 사람 나쁜 사람이라고 할 수는 없지만 좀 멀리 하는 게 좋겠다고 우리 무의식이 이제 사인을 주는 거죠. 그러니까 후회하기보다는 내 육감이나 촉을 믿고 따라보는 게 사실 자기를 방어하거나 보호하는 데는 도움이 될 수 있는 것 같아요. 근데 이제 이런 건 조심해야 되겠죠. 나 촉이 왔어. 오늘 복권 당첨될 거야. 막 이래가지고 복권 사고 이런 거는 이제 좀 그런 건 좀 아닌 것 같고 그 말 기억나시는지 모르겠는데 저는 알파고랑 이세돌 구단이 바둑을 뒀을 때 이제 그 전에 이세돌 구단이 이렇게 말을 했었거든요. 알파고는 AI는 인간의 육감을 이길 수 없다. 인간에게 육감이 있다. 그래서 내가 이길 것이다 라고 굉장히 강하게 자신을 했었어요. 물론 이제 한 판을 이겼고 나머진 졌지만 전 그 한 판 이긴 게 너무 위대하다고 생각을 했었거든요. 그런데 그때 이제
그것과는 별개로 이세돌 구단이 인간의 육감을 이길 수 없다라고 한 것에 대해서는 그냥 심리학적으로 봤을 때는 육감은 우리가 인지적으로 다 처리하지 못했으나 그 이세돌 구단이 가지고 있는 수많은 그 경기에 대한 기억과 지식과 기보에 대한 그런 기억들이 농축되어서 머릿속에서 일어나는 계산들, 그러나 의식적으로 알지 못하는 것에 대한 느낌, 강하게 느낌이 오는 거죠. 여기다 놓으면 굉장히 유리하게 작용할 것 같은 느낌이 오는 거잖아요. 그런데 알파고는 그걸 다 계산해버리면 끝나기 때문에 알파고는 인간의 육감을 이길 수 없다라고 했을 때 알파고는 육감 필요 없는데 계산을 다 할 수 있기 때문에 이런 생각을 했었는데 육감 촉 이런 거를 이제 그런 식으로 생각하면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분명 어떤 정보가가 있는데 의식하지 못하는 것. 그래서 육감이 있다, 어떤 촉이 온다 그러면 그거를 무시하지는 않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그런 거 있잖아요. 뭐 집을 나올 때 뭔가 찝찝해, 뭔가 놓고 나온 것 같아. 그러면은 뭔지 기억은 안 나지만 하고 나중에 생각날 때가 있잖아요. 맞아요. 그런 것도 일종의 육감인 거죠. 어떻게 보면 이런 육감, 감 이런 거는 그럼 무의식에서 오는 게 가장 큰 거네요. 라고 생각을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럼 이제 마지막 주제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마지막 주제는 자기 이해인데요. 요즘 많은 사람이 되게 우울증도 겪고 뭔가 정신적 질환을 겪는 사람이 좀 많은 것 같은데 이런 문제들을 좀 심리학적으로 설명할 수 있을까요? 제가 사회 성격 심리 분야를 연구하지만 이제 제 연구 주제는 행복이거든요. 그런데 이제 행복 쪽 연구들에서 보면 이런 말을 해요. 풍요의 역설이라는 말이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물질적으로는 사실 과거 우리 어머님 혹은 조부모님 세대 때는 전쟁 끝나고 정말 가난했었잖아요. 그런데 지금 물질적으로는 사실 그 어떤 때보다도 굉장히 풍족하게 살아가고 있고 과거에 의료적인 혜택 못 받았었던 것들 다 누리면서 살아가고 있고 여성들도 과거에는 교육을 못 받았지만 지금은 교육의 기회가 충분하고 이렇게 물질적으로 굉장히 풍요로워졌음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심리적인 고통, 뭐 우울이라든가 뭐 외로움, 불안, 스트레스 이런 것들을 호소하는 사람들은 오히려 더 늘어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물질이 풍요로우면 사실 그런 심리적인 고통이 더 없어져야 될 것 같음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역설적으로 더 이제 고통을 호소하는 사람들이 많은 거죠. 근데 이제 어르신들 중에 이런 말씀 가끔 하시잖아요. 그게 다 너무 배가 불러서 그런다. 그러니까 풍요 역설이 어찌 보면 사실 배가 불러서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물질적인 요구들이 채워지고 나니까 물질적인 욕구가 채워지니까 우리는 그거보다 더 위에 있는 단계의 욕구들에 이제 집중을 할 수 있게 되는 거예요. 근데 그게 바로 이제 소속의 욕구. 이 매슬로우의 그 욕구 피라미드라고 혹시 들어보셨나요? 되게 유명하죠. 그 보면 가장 밑에 결핍되면은 안 되는 욕구들이 있어요. 이제 의식주라든가 바로 이제 이게 없으면 죽는 것들. 이제 그런 욕구가 채워지면 그 이후에 이제 사랑받고 싶고 자기 실현하고 싶은 안전하고 싶고 사랑받고 싶고 자기 실현하고 싶은 그런 욕구들이 존재하거든요. 그래서 풍요로워지니까 이제 그 위에서 나는 이제 사람들과 굉장히 의미 있는 관계를 맺고 싶어. 그리고 내가 누구지? 일단 자아 실현하고 싶어. 내가 이룰 수 있는 최고의 포텐셜을 나는 달성하고 싶어. 이런 욕구들로 이제 눈이 가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돌아봤더니 의미 있는 관계를 맺는 사람이 없는 것 같고 나를 진정으로 이해해주는 사람이 없는 것 같고 그러니까 뭐 외로움을 느끼고 혹은 내가 생각했던 나의 어떤 이상적인 모습에 달성하기 어려운 것 같다 느끼면 이제 뭐 우울감을 느낀다거나 되게 고통을 느낀다거나 이렇게 이제 신체적인 어떤 즉각적인 필요들이 채워지고 난 다음에 우리가 심리를 들여다보게 되니까 그때부터는 이제 그런 심리적인 부족함에서 오는 고통들을 좀 더 많이 겪게 되는 것 같아요. 혹은 거기로 눈을 돌릴 이제 여유가 생긴 거죠.
뭔가 그런 약간 자기에 대한 생각이나 뭔가 환경적인 요인이 되게 정신 건강에도 많은 영향을 미치는 거죠. 네, 그러니까 제가 방금 말씀드린 게, 그러니까 배불러서 그런 거야. 이게 다 이런 뜻은 아니에요. 그러니까 어떤 환경적인 안정이 취해지고 나니까 우리가 우리 내면을 들여다볼 수 있게 됐는데, 내면을 들여다봤을 때, 그냥 만족하게 행복한 사람들도 있는데, 뭔가 의미 있는 관계를 형성하지 못한 사람들은 이제 외로움 느끼는 것이고, 이제 내가 생각했던 나의 어떤 당위적인 모습, 나는 좋은 딸이 되어야 돼, 혹은 좋은 학자가 되어야 돼, 라거나 나의 이상적인 모습들, 나는 이런 멋진 사람이 되고 싶어, 무슨 인플루언서가 되고 싶어, 멋진 학자가 되고 싶어, 대기업에 다니고 싶어, 이런 이상적인 모습들과 현재 나와의 간격이 발생하면 또 이제 그런 심리적인 고통을 느낄 수 있는 것이고, 그래서 환경적으로 내가 의미 있는 관계를 맺을 수 없는 상황이 있거나, 아니면 나를 아주 고통스럽게 하는 사람들이 주변에 있다거나, 아니면 나의 이상적인 혹은 당위적인 자기의 모습과 지금 현재 모습에 되게 격차가 크다거나, 그러면 이제 이런 심리적인 고통을 겪을 수 있는 거죠. 그러나 이제 환경으로만 다 설명할 수는 또 없어요. 왜냐면 유전적인 요인들도 있거든요. 그리고 타고난 그 기질적인 경향성도 있거든요. 어떤 사람들은 남들보다 훨씬 쉽게 불안을 느끼는 사람도 있고, 불안을 많이 느끼는 사람들은 이런 심리적인 질환을 겪게 될 가능성이 훨씬 높거든요. 그러니까 좀 반반이라고 볼 수 있어요. 타고난 기질과 환경이 딱 조합되었을 때 이제 심리적인 문제를 경험할 수 있는 거죠. 약간 저 같은 경우에는 남 눈치를 좀 많이 보고 타인의 시선을 되게 많이 신경 쓰는 편인데 네. 이것도 이제 좀 지속되거나 심해지면 또 정신적으로 안 좋은 영향이 갈 수도 있는 거죠. 그 정신적인 문제까지 가려고 한다면 정말 극단적이어야 네. 되겠지만 심리적으로 힘들어질 수 있어요. 왜냐면 한국인의 행복 수준이 우리나라 경제 수준에 비해서 되게 낮은 편이거든요. 네. 그러니까 우리나라 정도의 경제 수준이라면 훨씬 더 행복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렇지 못한 이유 중에 대표적인 이유 중에 하나가 한국 사람들이 다른 사람 눈치를 너무 많이 보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남들 눈에 내가 지금 어떻게 볼까? 남들이 저렇게 하니까 나도 그 정도 수준을 맞춰야 되지 않을까? 지금 사실 한국 사회에서 일어나는 되게 많은 문제가 눈치 보고 비교하기 때문이거든요. 그래서 내 친구들이 드는 이 정도 백은 나도 들어야 되고, 아니면 뭐 부모들이라면 다른 애들 다 다니는 이 정도 수준의 학원은 내 자식도 보내야 되고, 요즘 막 뭐 강남에서 무슨 7세 고시니 뭐니 유치원 다니는 7살짜리 아이들도 막 엄청난 공부 압박에 시달리고 있다라고 하잖아요. 그런 것도 결국은 다 서로 비교하고 남의 눈치 보고 남의 수준에 맞추려고 하다 보니까 그렇게 되는 건데, 한국, 뭐 일본, 중국 같은 이런 집합주의 문화, 그러니까 굉장히 그 눈치 보고 그런 게 심해요. 그러니까 개인주의 문화는 물론 거기도 사람 사는 세상이니까 남들의 판단, 남들의 평가에 신경 쓸 수는 있어요. 하지만 네가 뭐라고 하건 나는 내 삶을 살아가는 것이고, 너는 내가 아니고, 내 판단은 내가 내리는 것이고, 남들이 뭐라고 하건 내가 행복하면 된다라는 태도가 좀 더 강하거든요. 그런데 한국은 기본적인 그 사회 규범 자체가 남들 눈에 튀지 않도록 잘 맞춰야 하는 이런 집합주의 문화인 거예요. 그러다 보니 눈치를 많이 보게 되는 것이고, 그게 한국인을 불행하게 하는 요소 중에 하나죠. 그래서 눈치를 안 보면 훨씬 행복해요. 삶이 편하고. 근데 이제 요즘 정신적인 문제가 더 많이 나타나는 큰 이유 중에 하나는 이제 사실은 소셜미디어예요. 왜냐하면 내가 그전에는 내 주변에 있는 몇 사람과만 비교하면 됐었는데, 이제는 전 세계 모든 사람과 나를 비교하게 되는 거잖아요. 심지어 소셜미디어에 올라오는 사진들이나 그런 일상들은 가짜가 많거든요. 꾸며진 거잖아요. 그런데 남이 완벽하게 꾸며놓은 일상과 나의 평범한 일상을 비교하면 당연히 되게 우울해지고 스트레스 받고 불안해지고, 왜 난 이렇게 살고 있지? 패배감을 느끼게 되고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특히 이제 중고등학생, 특히 여학생들이 그런 타격을 굉장히 심하게 입기 때문에 그 얼마 전에 나와서 전 세계적인 베스트셀러가 된 책이 있어요. 불안 세대라고. 거기에서도 그 얘기를 하거든요. 그러니까 SNS가 인간에게 주는 편리함과 좋은 점도 물론 있지만 사실은 지금 그 좋은 점보다 나쁜 점이 더 넘어설 수 있고 특히 청소년, 여자 청소년 특히에게 엄청나게 정신적인 질환, 그러니까 불안, 그리고 우울 막 이런 게 되게 많이 증폭됐거든요. 그러니까 비교하고 눈치 보고 이런 것은 인간에게 정말 해로운 영향을 많이 끼칠 수 있어요. 혹시 좀 이렇게 비교하고 남 눈치 보는 걸 좀 덜 할 수 있는 방법이 좀 따로 있을까요? 그냥 이거는 생각을 좀 전환을 하면 좋을 것 같은데 그냥 물리적으로는 SNS만 끊어도 훨씬 일단 내 앞에 비교 자극이 없잖아요. 그쵸. 그러니까 속이 편해지는 거죠. 되게 행복 수준이 높아져요. 사실 저도 한 몇 달 전에 SNS 그냥 다 지워버렸거든요. 근데 저 자신도 훨씬 더 행복 수준이 높아지더라고요. 그러니까 좋은 점도 분명 있지만 안 좋은 점이 좀 좋은 점을 넘어선다고 느껴지는 순간 제가 이제 그걸 지우게 됐는데 훨씬 행복 수준이 높아진 것 같아요. 그러니까 나를 불행하게 하는 것들이 사라진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생각을 좀 바꾸는 거죠. 아, 저 사람이 뭐라고 생각하건 상관없어. 사실 상관없거든요. 그쵸. 상관없어. 이렇게 생각하고 살아가려고 좀 노력을 해야 되는 것 같아요. 네. 그리고 이거는 나이랑도 좀 관련이 있는 것 같은데 특히 이제 10대, 20대 젊은 어린 나이일수록 또래가 굉장히 중요해요. 그래서 그때는 어쩔 수 없이 친구들 눈치를 많이 보고 비교도 더 많이 하고 할 수밖에 없는데 이제 그 나이대를 지나가게 되면 그런 사회 비교, 또래 압력이 사실 인생에서 그렇게 중요해지지 않거든요. 그러니까 나이를 먹으면서 좀 비교를 덜 하게 되는 경향도 좀 나타나죠. 이게 교수님이랑 지금 말씀을 나누다 보니까 드는 생각이 뭔가 이 사람들이 되게 남 눈치를 많이 보고 타인의 일식을 신경 쓰고 이런 게 되게 큰 것 같은데 그에 비해서 뭔가 이런 일상 속에서 자기를 생각해보고 자기를 돌아볼 시간은 좀 부족하다고 느껴지는 것 같아요. 네. 그래서 뭔가 이런 나 자신을 좀 더 잘 알아가고 나를 좀 더 잘 보살펴줄 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요? 그냥 실천 가능한 방법을 생각해 보자면 저는 일기 쓰기도 굉장히 좋은 방법인 것 같아요. 왜냐면 일기 쓰기 특히 이제 어떤 표현적 글쓰기 오늘 하루 동안 내가 어떤 일에서 어떤 감정을 느꼈다. 근데 그 감정이 나를 어떻게 좀 불편하게 했다 혹은 그 감정 때문에 행복했다라든가 뭐 이런 식으로 자기 삶을 돌아보게 하는 시간을 강제적으로 갖는 거잖아요. 실제로 그 표현적 글쓰기를 통해서 심리적인 문제들을 치료하는 개입 방법도 존재하거든요. 그래서 일기를 쓰는 시간이 자기를 되돌아볼 수 있는 좋은 시간인 것 같고 일기 쓰기가 심리적인 이제 긍정적인 영향들도 분명히 지니고 또 특히 일기를 쓸 때 주제를 가지고 만약에 감사일기를 쓴다라고 하면 이제 감사일기를 쓰는 것이 지니는 심리적인 긍정적 효과가 굉장히 크거든요. 굉장히 커요, 사실은. 그래서 인간을 행복하게 만들어주는 다양한 개입 시도가 이제 이루어져 왔어요. 행복 연구에서. 그런데 많은 것들은 방법론을 더 꼼꼼하게 과학적으로 해서 다시 재검증을 했을 때 효과가 없는 것으로 나타나는 것들이 많아요. 그런데 이 감사 개입은 여전히 굉장히 효과가 좋았어요. 그러니까 그냥 내 일상, 그냥 평범하고 때로는 되게 힘들고 지루한 그런 일상이라 할지라도 내 삶 속에서 오늘 감사했던 것이 뭐지? 5개 생각해보자라고 할 때 이제 그 전에 막 그 오히려 좋아라는 말 쓰잖아요. 되게 안 좋았던 거라고 생각했던 게 오히려 되게 감사하고 좋은 것으로 나의 그 인식이 전환되는 과정들이 감사 속에서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러면 똑같은 하루를 살았어도 하루를 마무리할 때 감사의 감정, 그리고 긍정적이고 행복한 감정으로 바뀌게 되고 내 하루의 기억이 긍정적인 삶의 기억으로 바뀌게 되는 거죠. 그런 것들이
장기적으로 볼 때도 행복에 굉장히 큰 도움이 되고 어, 나 자신을 돌아볼 수 있는 이제 시간도 갖게 해주고 그래서 한 가지 추천하자면 오늘 당장 감사일기 오늘부터 바로 네. 시작하시면 어떨까 어. 네, 그런 생각이 듭니다. 저도 써봐야겠어요. 네네. 그 예전에 이제 유명한 여배우도 감사 일기를 매일매일 쓴다 이런 걸 봤었거든요. 네. 감사일기 쓰는 거 좋아요. 그리고 저도 개인적인 그 경험이 있는데, 그러니까 저는 감사 일기는 아니었지만, 제 석사학위 논문을 쓸 때 학위 논문 보면 앞에 감사액을 쓰거든요. 그래서 논문 쓰다가 이제 지쳐서 좀 쉬고 싶다. 그래서 쉬는 김에 감사의 글이나 써볼까 하고서는 감사의 글을 쓰기 시작했어요. 근데 그 감사의 글 쓰기 전에는 막 너무 지쳐 있었어요. 사실은 막 되게 힘들고 지쳐 있고 막 괴로웠어요. 그런데 감사의 글 쓰다 보니까 잠시 후 펑펑 울고 있는 저를 발견했어요. 너무 감사하고 내가 이렇게 행복한 사람이었다니, 내가 이렇게 감사할 게 많은 사람이었다니, 막 그 무서웠던 지도 교수님도 너무 감사한 존재로 이 감사의 글이 즉각적인 행복을 향상시켜주는 효과도 존재하고 장기적으로도 행복 수준을 향상시켜주는 그 효과가 존재하거든요. 그래서 감사의 글을 꼭 쓰면 좋을 것 같아요. 저는 이렇게 감사의 글 이런 것보다는 일기를 종종 쓰곤 했는데 그래도 일기도 이제 쓰면서는 그 당시에는 되게 뭐 속상하고 되게 화가 많이 나고 그런 일도 나중에 다시 쓰다 보면 그래 아무것도 아니었지 하고 이렇게 넘기게 되는 것도 있는 것 같아요. 맞아요. 그러니까 그 상황에 대한 인식 자체를 바꿔주는 그런 역할을 할 수 있거든요. 다른 관점에서 다시 볼 수 있게 해주는 거죠. 그럼 뭔가 실천 가능한 방법 중에서는 그런 일기 쓰는 방법이 좀 제일 자기를 돌아볼 수 있는? 네, 저는 그걸 추천을 하고 싶어요. 네. 아니면 사색의 시간을 갖는 것도 좋은 것 같은데, 그러니까 되게 바쁘게 생활하다가 지쳤을 때 이것도 그냥 자연 속에서 우리 캠퍼스에도 나무가 많잖아요. 그냥 자연 속에서 한 10분 산책을 하는 것도 대신 이제 막 폰 보면서 하면 안 되고 막 귀에 음악 꽂고 막 이렇게 하지 않고 그냥 아무 생각 없이 생각이 떠돌도록 하면서 이렇게 자연 보면서 산책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 그 시간 동안 우리 머릿속이 정리가 되고 또 생각이 정리가 되고 그러니까 일종의 멍때림의 미학인 거죠. 그 생각이 정말 의식의 흐름대로 이렇게 돌아가면서 그것도 우리의 행복 수준을 증진시켜주는 효과가 의외로 굉장히 크거든요. 그래서 자연이 주는 효과에 대해서도 행복 연구들이 많이 이루어져 있어요. 그러니까 찻길 막 이렇게 큰 길 따라 걷는 거는 사실 별 효과가 없지만 나무가 있고 아니면 부산은 좋은 게 바다가 있잖아요. 바닷가 이렇게 걷는다거나 산 따라 걷는다거나 하는 이런 자연에 잠깐이라도 노출하는 것 그런 것도 좋은 방법이 될 수 있는 것 같아요. 저도 한번 바다 이렇게 걸으면서 그런 사색의 시간을 좀 가져보면 좋을 것 같긴 해요. 그죠? 혹시 마지막으로 하시고 싶은 말씀 있으실까요? 마지막으로 심리학은 되게 재밌는 분야거든요. 그러니까 사실은 저도 아직도 굉장히 궁금한 게 많고 더 파고들고 싶은 게 많고 더 탐구하고 싶은 게 많고 사람은 정말 한 사람 한 사람이 하나의 우주라고 할 만큼 우리의 뇌세포나 이 시냅스의 숫자를 보면 정말 복잡한 것이 인간이잖아요. 그 인간들로 이루어진 것이 이 사회이고 그래서 사회를 살아가면서 심리학을 알게 되면 좋은 게 너무 많은 거죠. 이 세상을 더 잘 살아갈 수 있고 사회 속에서 더 잘 적응하고 나 자신의 마음을 더 잘 지켜내고 더 행복을 추구하면서 자아실현을 추구하면서 살아갈 수 있기 때문에 이렇게 심리학적인 주제, 다양한 주제에 대해서 관심을 갖고 저를 이렇게 초대해 주셔서 이야기를 나눌 수 있게 해주셔서 되게 감사하고 더 많은 사람들이 심리학이 전공자가 아니라 할지라도 교양 수준에서라도 더 많은 관심을 가지고 책이라도 한 번 더 읽어본다거나 아니면 인터넷에서 좀 찾아본다거나 이렇게 심리학에 많은 관심을 가지셔서 심리학이 더 많이 대중화되면 좋겠습니다. 오늘 진짜 이야기 너무 재밌었고 뭔가 알기 쉽게 설명해 주셔서 더 좋았던 것 같아요.
나와주셔서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교수님과 함께 일상 속의 심리학에 대해 많은 이야기를 나누었는데요. 우리가 일상에서 경험하는 감정이나 행동들이 단순히 우연이 아니라 그 이면에 심리학적인 원리가 숨어 있다는 걸 새삼 느낄 수 있었습니다. 오늘 귀한 시간 내주셔서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심리학은 우리 일상 속에서 많은 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 나 자신을 이해하고 다른 사람들과의 관계를 더 잘 형성하기 위해서 꼭 필요한 학문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럼 저희는 다음에 더 재밌는 주제로 찾아올게요. 안녕!